잠자리 동화 첫 번째 도둑 맞은 비단. 옛날에 비단 장수가 살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비단을 팔고 있었지요. 그날도 오래 걸어 다리가 아파 비단 장수는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두리번 쉬어갈 곳을 찾고 있던 비단 장수는 돌 장승 옆 나무 그늘에 비단을 내려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니 비단이 몽땅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내 비단 보따리가 없어졌어. 비단 장수는 그 길로 마을 원님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낱낱이 알렸어요. 다행히도 그 고을 원님은 슬기롭기로 유명했어요. 어흠, 네가 잠들어 있을 때 옆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고? 예, 제 옆에는 돌장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큰 소리로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어서 돌장승을 잡아오너라. 비단 장수는 원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포졸들이 돌장승을 잡아오자 원님은 저 놈을 매우 쳐라 하고 시켰어요. 돌장승을 잡아다가 때리고 있다는 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돌장승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원님이 소리쳤어요. 감히 누가 내 심판에 웃느냐? 웃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잡아들여라. 우스운 걸 보고 웃었는데 잡아들이다니요. 참 야단이 났네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원님은 화가 단단히 나서 소리쳤어요. 잡혀가기 싫거든. 웃은 사람은 모두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노라. 웃은 사람이 어찌나 많았던지 마을에 있던 비단은 금방 원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도 비단이 모자라서 비단을 구하러 이웃 마을에 갔다 오는 사람까지 생겼지요. 웃었던 사람들이 모두 비단을 가지고 오자 원님은 다시 비단 장수를 불렀어요. 원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비단들 가운데 내 것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예, 원님, 여기 있는 비단 8필은 전부 제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비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비단 장수의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이 모두 끌려왔어요. 원님이 엄하게 물었어요. 이 비단은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예, 이웃 마을 비단 장수에게 샀습니다요. 옳지, 그놈이 범인이렸다. 어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마침내
비단 도둑이 잡혔어요. 비단 장수는 슬기로운 원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비단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신기한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가난하여 자기 논밭은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그 돈으로 부자 영감의 귀퉁이 땅을 사서 밭을 갈고 자갈을 골라냈지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어 자갈이 많았지만 농부는 내 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돌을 고르고 또 골라냈어요. 어느 날 농부는 밭을 갈다가 땅 속에 묻혀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렇게 멀쩡한 항아리가 왜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지? 항아리가 멀쩡하여 쓸만하다고 생각한 농부는 밭을 갈던 괭이를 항아리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항아리를 부엌에 두고 방에 들어간 농부는 피곤하여 금방 잠이 들었지요. 새벽이 되자 밭으로 가기 위해 괭이를 찾았어요. 내가 괭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그렇지, 항아리 속에 두었지? 농부는 부엌으로 가 항아리 속에 있는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항아리 속에 괭이 한 자루가 또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괭이는 한 자루밖에 없었는데.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엽전 한 양을 가져왔어요. 엽전을 항아리에 넣어보자. 항아리에 넣었던 엽전을 꺼내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엽전 한 양이 또 들어있었어요. 농부는 너무나도 신기하여 이번엔 엽전 2냥을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넣었던 2냥을 꺼내고 나니 항아리 안에 엽전 2냥이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항아리다. 농부는 기뻐하며 엽전을 꺼내고 또 꺼냈답니다. 농부는 금방 큰 부자가 되었어요. 농부에게 땅을 판 욕심쟁이 부자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항아리를 다시 찾아오고 싶었어요. 신기한 항아리가 욕심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땅을 팔지만 않았어도 그 항아리는 내 것이었는데 신기한 항아리만 있었어도 내가 제일 가는 부자였을 텐데. 욕심쟁이 영감은 이렇게 며칠을 끙끙 앓다가 농부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잘 지냈는가? 예, 영감님. 자네 이 귀퉁이 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는가? 물론 영감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신기한 항아리는 어디에 묻혀 있었는가? 물론 귀퉁이 땅에 묻혀 있었지요. 그래, 신기한 항아리가 원래 내 땅에 묻혀 있었으니 항아리는
내 것이네. 어서 돌려주게. 그러자 농부도 대답했어요. 원래 영감님 땅이기는 했으나 제가 샀으니 제 땅이고 그러니 항아리도 제 항아리가 맞습니다. 농부도 한마디 지지 않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말다툼을 하다가 원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원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자 원님도 슬그머니 신기한 항아리가 갖고 싶어졌어요. 이보게들, 우선 항아리를 이곳에 두고 돌아들 가게. 내 판결을 내려 내일 다시 자네들을 부르겠네.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탐탁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항아리를 두고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원님은 항아리를 대청마루 구석에 잘 놓아두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아침이 되어 원님의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있는 항아리를 보게 되었어요. 못 보던 항아리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놓여 있지? 하며 고개를 숙여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거꾸로 빠지고 말았어요.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원님의 아버지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때 소리를 듣고 원님이 달려 나왔어요. 어서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은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꺼냈어요. 그러자 또 한 명의 아버지가 항아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어서 나 좀 꺼내다오. 이럴 수가. 원님은 또 한 명의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꺼냈지요. 두 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싸우지들 마세요. 울상이 된 원님은 두 아버지의 다툼을 말리다가 그만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혹부리 영감 두 명이 살고 있었어요. 턱에 커다란 혹이 달려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렀지요. 한 명은 가난하지만 착했고 다른 한 명은 부자면서도 욕심이 아주 많았답니다.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정신없이 나무를 하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해는 지고 어둑해져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옳지, 저기 빈집이 있구나. 혹부리 영감은 어쩔 수 없이 빈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어요. 어쩐지 으스스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볼까? 그래서 신명나게 노래를 불렀지요. 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말이에요. 아하, 노랫소리 좋다. 갑자기 지붕에서 도깨비들이 내려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도깨비인데 영감님은 어떻게 노래를 그리도 잘하는 게요? 처음에는 도깨비들이 무서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섭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에게 장난으로 말을 했지요. 내가 어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알고 싶은 게로구나. 그건 비결이 있지. 바로 이 턱에 달린 혹 때문이란다. 혹 덕분에 목소리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거지. 순진한 도깨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혹을 우리에게 주시오. 대신 무엇이든 나오게 하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겠어. 하며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소리치자 금은 보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혹부리 영감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들은 영감의 혹을 떼어 도깨비 턱에 붙이고는 방망이를 두고 사라져 버렸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무엇이든 나오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큰 기아집과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문을 이웃에 살고 있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듣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착한 혹부리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빈집을 찾아가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디 나도 노래를 불러볼까?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꽥꽥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금세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지요. 턱에 혹을 달고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화가 단단히 나 있었어요. 이 거짓말쟁이 영감, 잘 만났다. 도깨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도깨비들아, 어서 내 혹 떼어가고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그래, 도깨비 방망이를 주지. 자, 여기 있다. 도깨비 방망이를 주겠다던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에게 정말로 도깨비 방망이를 주었을까요? 바로 착한 혹부리 영감의 턱에 달려있던 혹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턱에 턱 하고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혹부리 영감의 턱에는 혹이 2개나 붙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때려다가 남의 혹까지 붙인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혹이 2개인 욕심쟁이 영감을 놀리고 또 놀려댔답니다. 잠자리 동화 4번째. 가난한 대장장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지요. 아, 힘들다.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대장장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게 해줄까? 누구냐? 나야, 도깨비. 대장장이가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의 모습을 보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도깨비는 아주 무섭게 생긴 얼굴로 머리에 쓰는 감투를 들고 있었어요. 대장장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도깨비님,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나요? 바로 이 감투를 쓰면 되지. 도깨비는 대장장이에게 감투를 씌워주고는 사라졌어요. 대장장이가 감투를 쓰고 물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지요.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 대장장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불렀어요. 마누라, 내가 보여? 세상에 신기해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장장이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있으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대장장이는 도깨비 감투를 소중히 보관했어요. 이튿날부터 온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돌아다녔어요. 대장장이는 감투를 쓰고 훔쳐온 물건들로 금방 부자가 되었지요. 아내는 대장장이를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대장장이는 화를 벌컥 내며 담뱃대를 휘두르다가 도깨비 감투에 구멍을 내고 말았어요. 대장장이는 구멍이 난 감투를 바늘로 꿰맸어요. 그날 밤 대장장이는 꿰맨 감투를 쓰고 또 도둑질을 했어요. 저길 봐. 까만 점이 도둑질을 한다. 까만 점을 따라가. 잡아라. 감투에 꿰맨 자국이 까맣게 보이는 걸 대장장이는 몰랐던 거예요. 간신히 도망친 대장장이는 겁이 덜컥 났어요. 마누라 말대로 도둑질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대장장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궁이의 감투를 던져버렸지요. 여보, 잘했어요. 우리도 이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삽시다. 그래, 마누라. 내게는 대장장이 일이 가장 잘 어울리지. 대장장이는 그 뒤로 열심히 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5번째. 따라쟁이 도깨비. 옛날 옛적에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산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이 낡고 허름하여 부부는 뚝딱뚝딱 낡은 집을 말끔하게 고쳤지요. 집을 다 고치고 난 남편이 아내의 땀을 닦아주며 물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여보, 오늘 힘들었지? 이게 웬일일까요? 누군가
농부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어머나, 누가 있나 봐요. 어머나, 누가 있나 봐요. 이번에는 아내가 하는 말도 똑같이 따라했지요. 부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찾아냈어요. 농부가 소리쳤어요. 천장에서 나는 소리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다. 아내도 깜짝 놀라 외쳤지요. 에구머니, 도깨비다. 에구머니, 도깨비다. 흉내쟁이 도깨비는 자꾸만 따라했지요.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어요. 마침내 농부는 아랫마을에 사는 꾀쟁이 김서방을 불러오기로 했어요. 아랫마을 김서방이 농부네 새 집에 와서는 천장을 보고 버럭 소리쳤어요. 이 도깨비 놈들아, 썩 꺼지거라. 이 도깨비 놈들아, 썩 꺼지거라. 도깨비는 김서방 흉내까지 냈어요. 김서방은 농부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여보게, 흉내쟁이 도깨비가 있을 때는 절대 말을 하지 말게나. 김서방이 일러준 대로 농부와 아내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천장에 사는 흉내쟁이 도깨비는 심심했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먼저 농부를 불러보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번에는 농부가 도깨비 말을 똑같이 따라했지요. 심심하지요? 심심하지요? 농부와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만 냈어요. 지겨워. 또 날 따라하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흉내쟁이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후다닥 도망갔어요. 농부와 아내는 그제야 안심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6번째. 효성 지극한 아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아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지요. 아들은 부족한 살림이지만 어머니에게 늘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음식을 먹었지만 어머니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다면 바랄 것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밖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발은 푹푹 빠지고 몇 발자국 옮기기도 힘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산딸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은 눈 덮인 산에서 산딸기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온몸이 꽁꽁 얼고 덜덜 떨려왔어요. 아, 이제 조금도 걸을 수 없겠어. 하고 쉴 데를 찾는데
저건?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곳엔 밝고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예요. 아들은 산딸기를 따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미안하고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아들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여야만 낫는다네. 그런데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을 어디서 구한담? 아들은 다시 산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호랑이 눈썹을 꼭 구해오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말이에요. 아들은 호랑이가 산다는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어흥, 어흥.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호랑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래,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아들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가 아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을 했을 텐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갑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호랑이 아저씨 만나고 싶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들은 호랑이한테 차근차근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호랑이 아저씨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를 잡아먹으셔도 좋아요. 아들은 엎드려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나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어흥. 호랑이가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어요. 아들이 등에 타자 몇 날 며칠을 걸려 걸어온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갔어요. 아들을 집 앞에 내려준 호랑이는 눈썹을 모두 뽑아 아들에게 주며 말했어요. 꼭 어머니를 이것으로 살리도록 해라. 호랑이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세요. 아들이 말하자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오히려 너에게 많은 걸 배웠어. 이제 사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바람처럼 달려가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은 어머니는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7번째.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직녀는 배 짜는 일을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매일 쉬지 않고 배를 짰어요. 직녀가 짠 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드러웠지요. 그런 직녀를 바라보는 하늘나라 임금님은 매우 흐뭇했어요. 오늘도 우리 직녀가 열심히 배를 짜고 있구나. 임금님은 직녀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여 칭찬하고 또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짜는 일이 좋아 매일 일만 하던 직녀가 바깥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궁궐 밖을 나와 산책을 하니 기분이 좋구나. 직녀는 친구들과 궁궐 밖을 거닐다가 소를 몰고 가는 견우를 만났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만 견우와 직녀는 그날부터 매일 궁궐 밖에서 만났어요. 직녀는 배 짜는 일도 잊은 채 견우를 만났고, 견우는 소 돌보는 일도 잊은 채 직녀를 만났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직녀가 배 짜는 일도 마다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견우를 만나다니. 크게 화가 난 하늘나라 임금님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서로 만나서 놀기만 하는 견우와 직녀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어요.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아라. 임금님은 또 말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칠석에만 만나게 해 주어라. 시간이 흘러 7월 칠석이 돌아왔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은하수가 있는 곳으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은하수 건너 저 멀리 견우가 보였어요. 하지만 은하수를 건널 수는 없었어요. 견우님, 크크크. 은하수 건너에서 서로를 바라만 보며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지요. 직녀 공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흐흐흐흐흐. 이 모습을 본 까마귀와 까치들도 견우와 직녀가 가여워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 불쌍해라.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까치가 말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은하수 다리를 만드는 거야. 까마귀가 말했어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을 했고 서로 돕겠다고 나섰지요. 이렇게 해서 음력 7월 7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까치와 까마귀의 도움으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는 아직도 7월 칠석이 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하네요. 잠자리 동화 8번째.
너는 누구냐? 옛날 어느 마을에 옹고집이라고 하는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지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구두쇠 영감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옹고집 영감 집에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쾅쾅쾅. 누구요? 누가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요? 심술궂은 목소리로 옹고집 영감이 말했어요. 대문을 열고 보니 아기중이 시주를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눈치를 챈 옹고집 영감은 크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집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썩 돌아가거라. 망신을 당하며 쫓겨난 아기중은 큰 스님에게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알렸어요. 큰 스님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직접 옹고집 영감의 집에 찾아갔어요. 대문을 두드렸지요. 그러자 옹고집 영감이 대문을 벌컥 열며 말했어요. 쌀 한 톨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게야, 이 늙은 중아. 이번에도 옹고집은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큰 스님은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옹고집 영감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허허, 옹고집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구먼. 큰 스님은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수리 마하수리. 큰 스님이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비가 옹고집 영감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을 본체 만체하며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진짜 옹고집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누군 누구야? 옹고집이지. 이 두 영감을 본 가족들도 깜짝 놀라 한마디씩 했어요. 우와, 할아버지가 2명이다. 손자들은 놀라 소리치며 뒤뜰로 가 숨었어요. 가족 중 누구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했지요. 아무도 진짜 옹고집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진짜 옹고집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옹고집은 길을 헤매이며 몇 년을 거지로 살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쟁이에 심술쟁이로 살아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었구나. 옹고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전에 꼭 한번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병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갔지요. 그때 큰 스님이 나타났어요. 옹고집은 큰 스님을 잡고 매달려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흑흑흑흑흑. 그렇다면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으니
내 이것을 주겠소. 가짜 옹고집에게 붙이시오. 큰 스님은 세 사람이 된 옹고집에게 부적을 한 장 주고는 사라졌어요. 옹고집은 옛날 자신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 사랑방 마루로 올라가서 자고 있는 가짜 옹고집에게 부적을 붙였어요.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옹고집아,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도 도우며 착하게 살아라. 하고는 연기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옹고집은 심술도 부리지 않고 욕심도 버리고 착하게 살았답니다.